여러분, 2024년 겨울입니다. 현대제철 포항 공장 앞 도로에 사람들이 드러누워 있어요. 노조원들입니다. 머리띠를 두르고 투쟁 구호를 외치고 있었죠. 회사가 공장 폐쇄 계획을 발표하자 이를 막기 위해 거리로 나온 겁니다. 며칠간의 대치 끝에 회사가 한 발 물러섰어요. 노조는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파업가가 울려 퍼졌고 언론 카메라가 집중됐어요. 투쟁의 열기로 뜨거웠던 현장에서 노조원들은 서로를 껴안으며 환호했습니다. 정말 승리했을까요? 1년 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2025년 6월 회사가 무기한 휴업을 발표했어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됐습니다. 그 의미를 아십니까? 월급 0원이에요. 김철수 씨라는 가상의 인물을 하나 그려봅시다. 45세, 현대제철 포항 공장에서 20년 일했어요.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샀고 매달 이자로 100만 원이 나갑니다. 두 아이를 키우고 있고 아내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가게를 보탰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월급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통장 잔고가 조금씩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버텼어요. 두 달째부터 카드값이 연체됐습니다. 은행에서 독촉 전화가 오기 시작했고 아내와 말다툼이 잦아졌어요. 자녀 학원비를 끊어야 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뒤늦게 다른 사업장으로 전출 신청서를 썼지만 받아줄 곳이 없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2024년 겨울에는 승리를 선언했는데 2025년 여름에는 월급이 0원이 됐습니다. 노조가 쟁취한 건 지속 가능한 고용이 아니었어요. 벼랑 끝으로 떨어지는 속도를 조금 늦춘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 비극의 씨앗은 훨씬 전에 뿌려져 있었어요. 객관적인 지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포항 공장의 가동률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10%예요. 공장이 거의 돌아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영업 레버리지의 공포 상태였어요. 무슨 뜻이냐고요?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도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비가 있다는 겁니다. 전기료는 계속 나가요. 시설 유지비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장 큰 부담이 인건비였어요. 현대제철 노조원들의 평균 연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억 원이 넘습니다. 철의 귀족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공장이 안 돌아가는데도 이 고정비는 실시간으로 회사 자본을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수요는 어땠을까요? 3년간 36% 급감했어요. 건설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철근을 쓸 곳이 없어진 겁니다. 결과적으로 2024년 현대제철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60.6% 폭락했습니다. 가동률 10%는 기업으로서 뇌사 상태예요. 생존이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노조는 무엇을 요구했을까요?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에는 회사가 처한 냉혹한 현실이 있어요. 가동률 10%, 수요 36% 급감, 영업이익 60.6% 폭락, 건설 투자 9% 감소입니다. 시장이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오른쪽에는 노조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라, 성과금을 잔치처럼 나눠달라, 자녀를 우선 채용하라, 임금 삭감은 절대 불가하다. 이 상황을 비유하자면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에서 선장의 멱살을 잡고 내 객실의 침대 시트를 최고급 실크로 바꿔달라고 시위하는 꼴이에요. 노조원들은 자신들의 평균 연봉이 1억 원을 넘는다는 사실이 회사의 고정비 부담을 가중시켜 파산을 앞당기고 있다는 진실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시장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들의 눈에는 오직 자신들의 밥그릇만 보였던 거예요. 노조가 내부 투쟁에 몰두하는 동안 바다 건너에서는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저승사자가 왔어요. 중국의 부동산 거품이 터졌습니다. 그 여파로 소화되지 못한 철강 재고가 1억 풍이나 쌓였어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양이냐면 한국 전체 연간 수요의 15배입니다. 이 엄청난 재고가 어디로 갔을까요? 한국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단순한 수입이 아니었어요. 덤핑 공습이었습니다. 중국산 철근은 국산보다 20에서 30% 저렴했습니다. 정부가 방패를 들었습니다. 3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죠. 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가격 차이가 워낙 압도적이었거든요. 실제로 한국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철근 10개 중 4개가 중국산입니다. 점유율 65%예요. 이건 단순한 시장 점유가 아닙니다. 국내 철강 산업의 식민지화를 상징하는 숫자예요. 외부의 저승사자 앞에서 내부 투쟁은 무의미했습니다. 아무리 노조가 우리 제품을 사달라 하고 소리쳐도 시장은 듣지 않았어요. 시장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회사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여기서 잠깐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학교 앞 문방구를 상상해 봅시다. 똑같이 잘 써지는 연필을 두 곳에서 팔고 있어요. 옆집 아저씨는 1,000원에 팔고 건너편 아저씨는 700원에 판다면 여러분은 어느 걸 사시겠어요? 당연히 700원짜리를 사겠죠. 건설사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부족합니다.
원가 절감의 압박이 엄청나요. 품질이 비슷하면 무조건 싼 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자본주의의 냉혹함입니다. 현대제철이 아무리 우리 제품을 써주세요라고 소리쳐도 시장은 중국산을 선택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진실이 하나 드러납니다. 노동의 가치는 투쟁이 아니라 물건의 판매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강력한 노조라도 시장에서 제품 수요가 0이 되면 협상력 또한 0이 됩니다. 철근이 팔리지 않아 야적장에 쌓여가는 상황에서 월급을 올려달라는 주장은 경제적 실체가 없는 허상이었던 겁니다. 회사는 소모적인 싸움 대신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회사의 대응 전략은 3단계로 나뉘었어요. 첫 번째 카드는 무기한 휴업이었습니다. 2025년 6월 물량 절벽을 근거로 포항 공장의 전원을 껐어요. 그리고 법적으로 정당하게 임금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된 거죠. 김철수 씨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대출 이자 100만 원은 매달 빠져나가는데 수입은 0원이 됐어요. 카드값이 연체되기 시작했고 통장 잔고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전문 용어로 이런 상태를 재무적 질식이라고 불러요. 숨이 막혀서 천천히 죽어가는 상태입니다. 노조원들은 뒤늦게 다른 사업장으로 전출 신청서를 썼지만 받아줄 곳이 없었어요. 모두가 구조조정 중이었거든요. 투쟁으로 지켜낸 일터에서 월급이 사라진 겁니다. 하지만 회사의 칼날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자산 합리화였어요. 전문 용어로는 asset stripping이라고 부릅니다. 노조의 본진인 인천 공장을 보십시오. 여기에 80만 톤 규모의 전기로가 있었어요. 회사는 이걸 영구 폐쇄했습니다. 노조의 심장부를 직접 타격한 거죠. 39년 역사의 수익 부서인 중기사업부도 매각했어요. 대주 KC그룹에 넘겼습니다. 국내 사업장을 과감히 정리하기 시작한 겁니다. 노조와 싸우는 대신 손절을 선택한 거예요. 소모적인 대립 대신 구조조정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글로벌 자본 이동이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7.5조 원, 달러로 치면 58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어요. 인도 등 다른 해외 지역에도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국내 리스크를 피해 수요가 확실한 곳으로 자본을 옮긴 겁니다. CFO의 계산기를 들여다볼까요? 국내는 가동률 10%에 중국 덤핑 65%, 거기에 강성 노조까지 겹쳐 있어요. 반면 해외는 안정적인 수요가 있고 노조 리스크도 적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국내는 끝났다. 짐을 싸서 떠나자. 역설적인 결과가 나타났어요. 회사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에 영업이익이 60.6% 폭락하면서 위기를 맞았지만 2025년에는 전년 대비 37.4% 증가하는 기염을 토했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해외 피벗이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국내를 버리고 해외로 갔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독창적인 통찰이 하나 나옵니다. 강성 노조는 기업의 글로벌 탈출을 돕는 촉매제라는 거예요. 역설적이죠? 노조의 투쟁이 오히려 경영진과 CFO에게 국내 공장을 포기하고 미국 조지아나 인도 같은 더 나은 환경으로 떠날 전략적 명분을 제공한 겁니다. 노조는 투쟁으로 일자리를 지키려 했지만 실제로는 회사의 체질 개선과 7.5조 원 규모의 해외 투자 결정을 정당화해 준 셈이에요. 회사는 살았습니다. 하지만 대비 구조를 명확히 보겠습니다. 회사는 2025년 영업이익이 37.4% 반등했어요. 미국 조지아에 7.5조 원을 투자했고 생존에 성공했습니다. 노동자는요. 월급 0원, 재무적 질식 상태에 빠졌어요. 전출 신청서를 써도 받아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김철수 씨의 최종 상황을 보십시오. 통장 잔고가 바닥났어요. 카드는 연체됐고 은행에서 독촉 전화가 매일 옵니다. 아내와의 갈등이 심화됐고 자녀 학원비를 끊어야 했습니다. 노조 사무실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이길 줄 알았는데 회사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다. 너무 늦었다. 뒤늦은 후회가 쏟아졌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승리라고 믿었던 투쟁은 자폭 버튼이었습니다. 시장 경제의 법칙을 무시한 대가가 청구된 거예요. 그런데 피해는 노동자에게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지점이 여기 있습니다. 대기업 노조가 파업가를 부르며 승리를 자축할 때 노조조차 없는 하청업체 직원들은 조용히 해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귀족 노조의 이기심이 만든 불평등을 보십시오. 현대제철 노조원들은 평균 연봉 1억 원을 받으면서 투쟁했고 파업가를 불렀어요. 반면 하청업체 직원들은 연봉 3천만 원도 안 되는 돈을 받으면서 노조도 없이 조용히 해고당했습니다. 공장 앞 식당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지역 경제가 소멸하고 있었습니다. 포항시 인구가 50만 마지노선 아래로 무너졌어요. 도시 전체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 이런 현상을 러스트벨트화라고 불러요. 미국 디트로이트처럼 쇠락하는 공업 도시를 말하는 겁니다.
노조는 자신의 밥그릇만 지키려고 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도시 전체의 황폐화였습니다. 도미노가 무너지는 과정을 보십시오. 첫째, 공장 가동률이 10%로 떨어졌어요. 둘째, 회사가 해외로 이주했습니다. 셋째, 하청업체들이 폐업했어요. 넷째, 식당과 상점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다섯째, 인구가 감소했어요. 여섯째, 도시가 쇠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귀족 노조의 이기심이 지역사회 전체를 파괴한 겁니다. 진짜 적은 회사가 아니었어요. 글로벌 경제 위기와 중국발 공급 과잉이 진짜 적이었는데 노조는 내부만 바라봤습니다. 그 대가를 지역사회 전체가 치르고 있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2024년 겨울 현대제철 노조가 도로에 드러누워 투쟁했어요. 머리띠를 두르고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회사의 폐쇄 계획을 일시적으로 저지했죠. 하지만 그게 진짜 승리였을까요? 1년 뒤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되면서 월급 0원이 됐습니다. 객관적 지표를 다시 보십시오. 포항 공장 가동률이 10%로 뇌상 상태였어요. 3년간 수요가 36% 급감했고 2024년 영업이익이 60.6% 폭락했습니다. 건설 투자는 9% 감소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노조는 뭘 요구했을까요? 평균 연봉 1억 원을 받으면서 정년 65세 연장, 성과급 잔치, 고용 세습을 요구했습니다. 침몰하는 타이타니코에서 실크 시트장을 달라고 한 격이에요. 중국발 쓰나미가 왔습니다. 1억 톤의 재고가 연간 한국 수요의 15배 규모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20에서 30% 더 싼 가격에 말이죠. 정부가 34%의 반덤핑 관세를 걸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건설 현장 철근의 65%가 중국산으로 채워졌어요. 식민지화가 진행된 겁니다. 회사는 세 가지 카드로 반격했습니다. 첫째, 무기한 휴업과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했어요. 둘째, 인천 공장 80만 톤 설비를 폐쇄하고 39년 역사의 중기사업부를 매각했습니다. 셋째, 미국 조지아에 7.5조 원을 투자하며 해외로 떠났습니다. 역설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5년 영업이익이 37.4% 반등했어요. 회사는 살았지만 노동자는 죽었습니다. 노조의 투쟁이 오히려 회사의 글로벌 탈출을 돕는 촉매제가 됐어요. 경영진에게 해외 이주의 명분을 제공한 겁니다. 지역사회도 무너졌습니다. 하청 직원들은 노조도 없이 조용히 해고당했어요. 공장 앞 식당들이 폐업했고 포항시 50만 마지노선이 무너지면서 도시 전체가 러스트벨트로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승리라고 믿었던 것은 벼랑 끝으로 떨어지는 속도를 조금 늦춘 것에 불과했어요. 쟁취한 건 자폭 버튼이었습니다. 시장 경제의 법칙을 무시하고 억지로 열어둔 공장문의 대가는 무임금 휴업과 강제 전배라는 가혹한 현실로 청구됐습니다. 대한민국 산업계는 이제 80년대식 대립적 노사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합니다. 노사가 상생의 지연을 모으지 않는다면 제2의 제3의 현대제철 사례는 반복될 거예요. 그 끝에는 노동자의 일터가 사라진 차가운 고철덩어리만이 남을 거예요. 파티는 끝났고 이제는 냉정하게 시장의 법도를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승리 선언이 정말 승리였습니까? 시장의 법칙을 무시한 투쟁의 끝을 보셨습니까? 노사 상생의 지혜를 배울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오싹한 경제학이었습니다.